그러면 이제 거기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사료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거기 218페이지에 보면 그 자료 1번하고 자료 2번 살펴볼게요. 자, 자료 1번은 처음으로 철자를 사용했다. 이거는 건원정보죠. 건원중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2번이 이제 중요한데, 왜 2번이 중요하냐? 기출에 나왔죠. 이 기출사료예요. 그래서 푸셈은 되게 이제 한국사의 기출 여기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푸셈 사료에서 그럼 보면 왕이 교하여 말하기를, 이때 왕은 누굴까요? 목종이에요. 예. 근래 시중에 한원공이 상소를 살펴보니 말하기를 사람이 편안하고 물력이 이렇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예법에 따라 항상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지금 선조 이어 전패를 사용해가고 선조 누구죠? 선조는 그 성종이죠. 앞에 있는 왕이니까 전패를 사용하고 축보 사용 금지를 하여 스스로 노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종 때 사용했던 건원중보를 사용하고 축보 금지령을 내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니 이거는 백성들과 상인들에게 놀라게 하는 행위다. 그래서 누가 얘기한 거야? 시중이었던 한원공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한원공의 출신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그 한원공은 호족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종의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하풍에 유학자 가려고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호족 출신이니까 하패를 안 좋아하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목종이라는 사람이 이제 축복 금지로 내려갖고 하패를 보급시키려고 하니까 강제로 그 반대했던 거지. 그래서 토풍이 좋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냐면 이걸 사용하자. 뭐냐면 축포도 사용하게 하자. 자, 이런 것들 이제 상소를 올리는 거야. 자, 이 말을 듣고 짐이 정성스럽게 충고한 말을 알고 어찌 버려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하면서 꼭 이제 조치를 내리죠. 그 근본에 심쓰는 마음을 가지고 전패를 사용하는 것을 정책에 중단하려고 한다. 이때 전패 사용은 이제 건원중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건원중보만 사용하는 걸 금지시킨 거야. 그러니까 축포 없이 건원중보만 종전대도 이제 뭐냐면 축포를 사용하고 건원중보는 뭐냐면 차나 술, 식, 미 등의 점포들만 쓴다. 앞에 이 차, 술, 식, 미와 관련된 점포들은 뭐와 관련된 건가요? 고조 정부에서 운영하는 간영점포죠. 여기에서만 산다. 그래서 다점, 주점, 식미점만 사용하고, 예? 식미점만 사용하고, 점포 그 외에 또는 백성의 사사의 교육을 할 때는 토산물 임의로 사용한다. 이 토산물은 뭐냐면 이제 물품화폐죠. 여기 대표 중에 두 가지가 있죠. 쌀하고 그 다음에 추포.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목종 말년에 거의 폐지되고 강주의 정도는 완전히 법정화폐 자체가 아예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부활된 게 언제 때죠? 숙종 때요, 숙종.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목종 때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 성종 때는 육두품 중심의 어떤 사회였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관료로 등록했고 목종 때는 세력 관계가 바뀌었어요. 육두품이 쭉 물러나고 그때 이제 새롭게 아니라 예전에 호적 출신들, 패서 출신들이 이제 대거 천주태후가 호적 출신들, 패서 출신들 가문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목종이 이제 있을 때가 천주태후가 실권을 장악할 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종 때 들어와서 이제 세력 관계가 바뀌게 된 거죠.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고 이것도 어디에서 찾아보시냐면 이것도 이제 이 내용도 그 다음에 국편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그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국편위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좀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그 밑에 자료 3번은 거기에 이제 조하기를 해가지고 금은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게 있죠. 은병. 은병. 여기 은병을 화폐로 사용하는데 그 은병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할구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은병과 관련된 건데 언제 때 얘기일까요? 이거는 숙종 때 얘기죠. 요것도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은병과 할구. 요 말을. 그래서 가로쳐놓고 이게 가와 나에 들어갈 게 뭐냐 물어볼 수 있잖아. 요즘 스타일이 그잖아. 문제 스타일이. 예.
사료 빵꾸 튀어가지고 내는 거, 가도용 문제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료용 문제를 계속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그냥 외우라고 해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예. 자, 써가면서 온몸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서 화폐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이렇게 넘어갔네. 에... 5번이 있네요. 5번. 5번에 각종 물품을 생산하다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 13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간청수공업하고 뭐 소수공업 이렇게 해갖고 나왔으니까 한번 볼 필요 있어요. 자, 223페이지 펴보죠. 기다리고. 예. 자, 먼저 여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고려 전기의 수공업 발달 가지고 좀 볼게요. 고려 전기는 먼저 발달된 게 뭐죠? 간청 수공업이야. 네. 간청 수공업은 이게 이제 뭐하고 관련되면 직역하고 관련돼 있어요. 직역.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공인들은 직역을 한다고 했죠? 직역. 그래서 3번제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간청 수공업에 전문적으로 이제 뭐냐면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간제예요. 오늘날은.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고려 중기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건축수공업과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소수공업이 있어. 소수공업. 이 소수공업은 뭐냐면 소에서 하는 수공업이야. 그래서 주로 공나물 같은 거 있죠. 공나물. 이런 것들 지방 특산물들 제공해서 중앙에 바치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에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 고려 전기 때 들어가면서 이제 간청 수공업이 쇠퇴하게 돼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민간 수공업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려 시대 때는 사원 수공업이 또 발달됐어. 사원 수공업. 예. 그래서 사원이 자체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거야. 물건도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예전에 이제 주로 나온 게 간청 수공업 나왔고, 소수공업도 잠깐 언급됐었어요. 그때. 예. 기출문제 보면. 근데 이제 여기는 좀, 내용이 좀 단순해요. 근데 이제 나온 거 내용 보면 좀 약간 어려운 것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국편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간청 수공업, 고려시대 간청 수공업은 한번 나중에 국편이 그 우리 역사 내에서 한번 찾아서 보세요. 예. 한번 그냥 쭉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리고 그 고려시대 간청수공업 체제는 민가 그 조선 때까지 넘어가요. 조선 전기 때까지. 그래서 조선 전기하고 고려시대 때 간청수공업하고 거의 비슷비슷해. 운영하는 시스템은. 자, 보면 간청수공업은 정부의 수요에 따라 생산을 담당했는데 중앙의 간청수공업과 지방의 간청수공업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중앙의 간청수공업장은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개경의 중앙간청에 조직되고 운영했던 수공업장으로서 창, 칼 같은 군수품 및 국가 행사에 필요한 물품, 왕씨나 귀족에게 필요한 사치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요때 이제 그 중앙의 간청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그 고급 기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뭘 받냐면 무상계 전시를 받아요. 네, 무상계 전시 아시죠? 여기. 그래서 되게 그 중앙에 있었던 고급 기술자들은 상근자야, 얘들은. 그래서 무상계 전시를 받아요. 물론 이달 때만 이제 그때 이제 받긴 하지만 그 다음에 무상계 전시를 받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뭐냐면 그 경제 대가를 줘요. 경제 대가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반 그 수공업자들 있죠. 이 사람들은 아까 3번째 동원되는 거예요. 직역체제로. 이 사람들. 예. 조선도 마찬가지. 조선도 윗대 가이들은 고급 기술자들은 그 나름대로 뭐냐면 그 가전을 받아요. 예. 그래서 저희 이거 갑자기 생각했는데 하여튼 임시직으로서 이제 뭐 가전을 받는데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은 동원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무상계 전시에 받는 고급 기술자들이 있고, 이게 좀 설명하면, 여기에 간원들, 일반 간원들이 있고, 이 간원들은
그 가전을 받는 거고, 그 중간층이 무상계 전시자는 뭐냐면 무상계 전시를 받는 사람은 그 고급 기술자들 있죠. 이 사람도 있고, 그다음 일반 그냥 사람들 대부분은 뭐냐면 동원되는 그 공인들이죠. 이 체제가 이제 조선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지방간청수급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앙에 제공된 공물을 마련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방 자체의 공물 수요를 위한 건데 요거는 나름대로 또 체계가 돼 있어요. 중앙에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그래서 외공장이라고 하죠. 또 지방수. 근데 지방간청 자체 수요를 위한 것들은 별로 체계가 안 잡혀 있어. 그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예전에 시험문에 나온 거 보면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굳이 뭐냐면 지방간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보다는 그냥 물품화폐 이용했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이제 사들이는 게 낫다는 것도 있고 돈 주고 그다음 두 번째는 수소공업 있죠. 거기가 발달됐으니까 거기에서 받으면 되고 아니면 강제 징발 등등 해가지고 노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방간청 그 자체를 위한 수요한 그 수공업은 그렇게 뭐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고려시대 간청수의 행정적 관리 운영 체계에서 최고의 담당이 공부인데 그 공부도 아까 말했처럼 짜임새게 있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이제 뭐냐면 간청수공은 위에 있는 사람은 관리자급은 되게 그 간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가전을 받아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고급 기술자들은 그때그때 일할 때마다 무상계 전시를 받아. 무상계 전시를 안 받더라도 그에 준해서 이제 경제 대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동원되는 애들은 그냥 그때 의무적으로 동원되는 거 대가 없이.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또 있는데 요게 이제 별사를 받았다고 했네. 별사. 예. 그래서 그 별사과 전시를 또 받았는데 요거는 약간 국편위하고 좀 다른 의견이네요. 예. 국편위에서는 무상과 전시나 그게 준해서 받는데 이건 별사과 전시 받는데 아마 두 개를 같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책을 이제 비교해가지고. 자, 그 다음 밑에 지방간청 수공업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지방간청 자체 수요한 수공업자들은 그 수나 규모를 미비했다. 그 앞에서 말했던 간청 수요를 충족하게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케이스 있죠? 아까 이제 지방간청의 자체 수요를 위한 수공업자들은 그 수나 그 규모에 비해서 미비했고, 그 다음에 뭐 체계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가는 수공업자를 장악하기 위해서 수호업자들의 명분이 뭘 만들죠? 공장항을 만들죠.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공장항. 그리고 이걸 통해서 등록된 사람들을 3번째 돌려가지고 운영을 했다. 이거는 조선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선전기는 그 양인계병제 확립됐기 때문에 자기가 공장을 통해서 공인으로서 이제 3번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서 강령수공을 일을 하면 그 대신에 뭐가 빠지는 거예요? 군역이 빠지는 거야. 그 군대 안 가면 돼.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군역제가 바뀌게 되죠. 뭘로 바뀌어? 납포로 바뀌죠. 포를 납포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포를 납포해서 빠지는 식으로 빠져 또. 이걸 납포장이라고 해요. 예. 그러다가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그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니까 동전이라든지, 그 다음 무기 만든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간형수급은 없어지고 민영수급을 대체하고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돈 주고 사는 거 형식으로 발달되죠.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조선시대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민간수공업 보죠. 민간수공업은 중심은 간해수공업이에요. 이 간해수공업은 농민들이 이제 부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료나 의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간부에 납품 포물류, 이런 것들 이제 했고, 이들은 정업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들 중에 공인들이 있어서 이 공인들은 뭐냐면 민간수공업자들이 대부분 중 간해수공업이자 일부 공인들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아깝지만 이때는 고려 초기 때는 그 공인들이 어디에 포섭됐어요? 간형수공업 체제에 포섭되죠. 그래서 간형수공업에서 일을 하고 좀 남는 시간에 뭘 하는 거예요? 자기 물건 팔아가지고 납부해갖고 자기 물건 팔아갖고 시장 팔아갖고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뒤에 넘어가 소수공업 보죠. 소는 향과 부곡과 같은 특수행정구역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 당시 소의 기본적인 특징은 하나는 현지성이 요구되는 특산물이나 수공업품 생산지다.
그래서 이제 소는 유리한 생산 조건과 해소를 통해 개경에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교통의 이점 때문에 주로 전라도나 충청도 지역에 집중 분포되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전라도와 충청도 백기를 따라 서해안 백기를 따라서 개경할 수 있잖아. 경상도와 강원도는 불편하겠죠. 경상도는 일단 남해안 도와가지고 올라가고 강원도도 그게 산길로 이용하면 되는데 이게 무거운 걸 어떻게 육로 이용해? 그러면 이제 배를 가고 동해안 따로 가는데 좀 약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의 구소어는 그 항소 부국이니까 소리와 소민의 구소. 소리라는 거는 항소 부국에도 향리가 있죠. 그러니까 소에 속하는 향리라는 뜻이야. 그 민이 있고 그다음 소민은 장인과 역호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소민을 감독하고 소에 생산된 곡물을 모아서 공납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래서 소제도는 특정 산물의 안정적 수출하는 국가 의지에 의해 설치 운영됐지만 지방 특산물 구조를 수탈하는 것으로 피지배층대 유통경제 장애가 되었다. 그래서 수공업자 소득은 대체로 몇가 규모의 촌락 단위도 범위였던 걸 짐작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소의 생산품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금소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들기 위한 소예요? 금을 만들기 위한 소죠. 그 다음에 은소라는 것은 뭘 하는 거죠? 은을 만들기 위한 거고. 지소는 종이를 만드는 거고. 동소는 뭐냐면 동을 만드는 거고. 와소는 뭐냐면 기아를 생산하는 거고. 자,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뭐냐면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냥. 이름은 그냥 그 지역의 그 이름은 뭐냐면 그 해당 물품의 이름을 따가지고 붙였다.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요 구체적인 내용은 각자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소수공업은 간청수공업과 민간수공업과 함께 이 시대의 수공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민간수공업에 비해 한층 정업적이고 생산품의 질도 민간수공업보다 우수했다. 그래서 각종 전국 각지에 분포되었고 중앙에 필요한 물품들을 여러 소에 공납했다. 그래서 조선 전기 때 공납의 거의 대부분 상당수가 어디에서 생산된 거야? 소에서 생산된 거야. 예. 근데 이제 수공업 변동 볼게요. 조선 후기 때 고려 후기 때 수공업 분야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일단은 간청 수공업 쇠퇴, 소수공업 해체 이거는 왜 일어날까요? 그다음 고려 중기 이후에 이제 뭐냐면 항소 부국민들의 저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가 해체되고 일반 군용으로 편입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도층이 뭘로 바뀌냐면 민간 수공업 발달로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앙의 간청 수공업 쇠퇴는 시전의 발전과 공무의 대납의 일반화의 주요 요인이었다. 그래서 후기에 접어들자 소가 점점 소멸되고 소수공업도 자연히 해체되고 그러니까 소가 담당했던 공납을 누가 담당해요? 일반 군현이 담당하죠. 일반 군현이 담당하면서 등장한 것이 대납이라는 대납업자들이에요. 자, 이런 간청과 소수공업의 붕괴는 민간 수공업을 크게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제 많은 장인들이 독립수공업에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민간 수공업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하나는 간의 수공업.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전문적인 수공업자가 아니에요. 부업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공인처럼 전문적으로 하는 수공업인데 이런 전문적인 수공업자들이 이제 뭐냐면 독립해갖고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간청 수공업 생산활동 시장 생산이 아니고 작업 기간이 길수록 민간 수공업 발달에 저하했다. 공장은 간청에만 속해 있지는 않으므로 왜냐면 공장은 3번째로 운영하잖아요 공인들. 그때 간청 수공업 있을 때는 간청 수공업 속하지만 거기 의무를 다할 때는 민간 수공업자가 되는 거야. 우리도 이제 군대 있을 때는 군인이지만 전업 군인을 제외하고는 밖에 나가면 뭐가 되는 거야? 민간인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예. 자, 그래서 이제 간청 수공업을 동원하는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자기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공역에 종사할 경우에는 고조기에 올수록 대가가 지급돼 임노동의 성격을 띄었다. 돈 주고 이제 대신에 납부하고 끝내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있고, 그 다음 소수공업 해체 과정 쭉 나와 있죠. 그래갖고 소수공업 12세기 들어와서 생산과 운영이 검문세종 및 대토지 소유자들을 위해서 사적 지배 형태로 변환됐고 이러한 변동은 특수한 일부 소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대부분 소에서 일반적인 형상이었고 점점 이제 국가의 가중한 수탈과 건설의 탈전 때문에 소민이 유망하고 소제도가 붕괴되면서 이들 이제 뭐냐면 이제 총상 소수공업자는 짱은 없어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거 뭐 각자 읽어보세요. 이거는 예. 여기 사원수공이 나와야 되는데 뒷장에 나와 있나? 예, 이거 다 나중에 보자.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수공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 다음 장 넘어가서 다음 장은 이제 뭐와 관련돼서 이제 땅에서 세금을 거두다 그 내용인데 요거는 그 뭐와 관련 결부제 전조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있는데 이거는 그 별로 없어요. 이거는 조선시대는 볼 게 있는데 그 양전이나 결부제는 이제 양전이라는 명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하는 거야? 그 토지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양안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 결부제라는 것은 원래는 그 절대 면적을 제기한 그 재는 단위였는데 이거 고려 중기 때 생산량이 올라가고 토지 비옥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 뭐냐면 절대 면적이 아니라 생산량을 기준으로 바뀌었죠. 예, 그 의미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말로 설명할게요. 235페이지에 보면 조창과 조온인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조온은 뭐예요? 쌀을 운반하기 위한 거고 전조를 곡식을 운반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조창은 그걸 뭐냐면 받아는 창고죠. 각 지역에 종창이 있고 그 조창을 기반으로 다시 이제 경창으로 이렇게 수송하는 그런 건데 요 내용들은 조선시대하고 거의 겹쳐요. 고려시대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요거 부분은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조선시대를 봐야 돼. 공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굳이 여기까지 읽을 필요 없고 잠깐 또 뒤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공물제도의 요역은 뭐냐? 조용주 중에 용과 조와 관련된 내용이야. 요하고 공부는 어디야? 공납이죠?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조선 전기하고 비슷해. 조선 전기하고. 예. 그래서 조선 전기하고 좀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또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 예. 한국사 능력 검증에도 안 나오고 수능에도 안 나오고 주로 이제 나오는 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조선시대 때 전기와 후기의 공납이나 이런 데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언제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여기 이제, 그 앞부분은 이제 그 조용조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각자 보시고, 여기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건너뛰어서 두 개 건너뛰어가지고 볼 게 뭐냐면, 252페이지, 농장에서 사전이 발달하다. 요건 좀 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농장이 고려 후기 때 등장하죠. 물론 등장한다는 건 그렇고 확산되죠. 예전부터 농장이 있었어요. 문벌 귀족 때나 그다음 무인 정권 때 농장이 있었어. 근데 널리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든 건문세족들이 지배했던 고려 후기 때요. 그래서 고려 후기 때 농장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사전이 가산화된 형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사패전을 통해서 형성된 농장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신진사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습지나 항모지나 이런 것들 개간하거나 간척해가지고 만든 그 토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의 토지는 수조권과 관련된 거고 두 번째 유형의 토지는 그 뭐와 관련된 건 수조권과 그 다음에 소유권이 같이 있는 거야. 일종의 면세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은 소유주와 관련된 소유권과 관련된 농장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사전의 가산화와 그다음 사패전에 이제 이런 관련된 그 농장들을 가전법 때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소유권을 건드는 부분은 너무 반대가 심해서 사전에 가산화된 부분만 해가지고 가전법을 만들어서 이제 신진관료에 분급을 했다. 아까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고려 후기에 발달된 농장은 그 계열을 나눠보면 수조권을 기반으로 한 수요권을 기반한 거와 소유권을 기반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은 그 수조권을 기초로 한 농장이 지배적인 형태다. 아까 전에 수조권을 기반한 농장이 대표적인 형태가 뭐였죠? 사전이 가산화된 형태죠. 자, 전시가 제도에 따라 분급된 수조지는 국가가 그것을 관리하는 체제가 무너지면서 운영이 힘들었다. 전시가는 본래 직역 봉공, 직무 봉행, 그러니까 자기가 직역을 수행하면서 얻는 대가로 받는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그 정치적 변화를 거치면서 직역 부담과 토지 점유의 계기가 본격화니까 실제로 직역은 따로 하는데 토지를 자기가 그만큼 이제 수조지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못하고 토지 수조지는 또 수조권을 갖는 사람이 있고 직역자는 뭐냐면 그냥 수조를 못 받고 그냥 녹봉만 조금 받고 그렇게 이제 계기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몽골과의 전쟁을 겪으면서 농지가 황폐해지고요. 인구가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각종 토지 문적이 훼손 손실됐죠. 그래서 이제 그 수조지의 수소, 전수, 점유가 사서히 이루어지면서 가난한 이들 기존사가 받아들여 묵인하면서 이게 이제 토지가 조업전환. 그래서 실제 일하는 것보다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손조 때 누구의 수조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런 형상을 뭐라고 하냐면 사전의 가산화 형상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직역을 담당하고 있는 수조자가 수조지를 점유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했으며 이에 반해 수조지를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 일도 안 하는 애들이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 때 수조지를 계속 우겨가지고 수조를 받는 이런 형상들이 이제 허다하죠. 그리고 사전의 가산은 토지의 경정을 수반했다. 그래서 이 토지의 경정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문계를 조작하거나 뭐 등등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대토지를 이제 경영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있고요. 자, 그래서 수조지의 탈전의 경우 이들 합법화하기 위해서 탈전은 소유권조차도 이제 뭐냐면 그냥 자기가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조권뿐만 아니라 문계를 조작하거나 문계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지 문서예요. 토지 문서. 그 예전에는 그 토지 문서,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을 관련된 국가가 인정을 안 해줬어요. 누가 이제 개인 간의 어떤 토지 문서를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마을 공동체 인정받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너 땅이다 인정해 준 거는 언제 때냐면 그 구한말 이후부터야. 지게가 발급되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작이 되게 쉽겠죠. 이런 것들은 예, 말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다음 사패는 뭐냐면 사패 모수는 사패를 받아서 이제 사패전 개간권을 주는데 자기가 이제 사패 개간권을 안 받는데도 마치 받았다고 뽕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탈점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수조지간이 한 곳에 집중이 되고 그 수조지를 상실한 자가 속출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조지를 빼앗은 자제한 자와 빼앗긴 자, 그 수조지를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적게 보유하는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지배층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수조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와 그 다음에 수조지에 집중하는 사람도 되게 출신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검문세족들이죠. 그리고 수조지를 적게 갖고 있거나 수조지를 상실한 자는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새롭게 등장한 신흥 유신색들이죠. 그래서 그들 간의 갈등이 일어났고 결국에 이것이 위화도 그 해군을 계기로 해가지고 뭘로 나타나게 된 거죠? 가전법 제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수조지의 가산화 도면서 수조권이 강화되고 그리고 원래는 10분의 1인데 전주에 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분의 1 외에도 10분의 2, 뭐 3 이렇게 하고 더 많이 거는 거죠. 그 답변 과정에서 결부를 내거나 동양인 두 곡의 크기를 조작하거나 등등등등 해가지고 많이 걷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농장은 사패전과 관련된 거야. 사패전. 자, 30년 가까운 몽골과의 전쟁은 막대한 인구 손실과 혹심한 농토의 항폐를 가져왔다. 정부 재정도 극도로 악화됐고 이에 유민들 정착시키고 항폐하는 농지를 경작지로 환원시킨 작업이 급선무였다. 농지 개간을 이제 장려하기 위해서 세금을 면제하고 개간지에게 토지 소유권자를 인정해주는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정부가 또 뭐냐면 경종은 뭐야? 경호와 종자를 지급해주죠. 근데 원래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이제 개간장려제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사패전을 지급받는 사람들은 이제 사패를 지급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실의 왕족들이나 그 다음에 건문세족들 그런 사람들이 지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위해서 뭐냐면 사패전을 이제 했죠. 그래서 사패전은 항무지나 진앙지를 지배층 또는 기구에게 분급하는 제도고 당시 지배층에게 충성한 대가로 수조지를 분급하기에 어렵게 이들에게 사패전을 지급했다. 그래서 사패는 일종의 개간 허가증인 동시에 소유권 증명서였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사표전을 받은 사람은 모든 관료가 아니었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왕권이나 관련된 뭐, 제왕, 그 다음에 제추. 제왕이라는 건 여러 왕이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고려시대 때는 뭐가 있었죠? 내재 외양체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제, 그 뭐, 제후 칭호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제후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왕족들이에요, 왕족들. 예. 왕족을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추 같은 거나 호족 시로 등등. 그 다음 공주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는 이제 고려 왕실의 공주도 있을 수 있고, 원나 공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관련군은 뭐죠? 관련군은 아까 얘기했처럼 원나 공주를 따온 사람 있죠? 이런 등등.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했는데 대규모 힘 있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사표를 받아갖고 사표전을 이제 만들었다. 이때 만들어진 사표전은 특징이 뭐냐면 일단 소유권은 자기가 확보하죠. 자기가 이제 개간 토지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뭐냐면 수조권을 설정해줘. 그러면 수조권을 설정해주면 뭐가 면제되는 거야? 자기 토지에 수조권 설정했다는 거는 면세권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유권과 수조권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동시에 면세권도 같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개간과 관련된 소유권과 수속자의 신분과 연관된 수조권을 확보한 토지다. 그래서 있고 그리고 사표전은 소유 면적에 특별한 제한이 따르지 않았다. 전시가 계통의 일반 수조지가 가산을 가든 추세, 사표전의 가산화 역시 자연스럽게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경매할 때 사표전을 빙자하는 경우가 흥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표를 받았다는 핑계를 가지고 그 남의 토지를 뺏고 그런 경우도 이제 많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게 두 번째 유형의 이제 뭐냐면 형태예요.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의 형태는 뭐냐면 지방에서 이제 주로 이제 있는데 제가 은퇴한 간인이나 상층의 항리 동정직. 이 항리나 동정직은 대개 보면 어떤 계통과 연결될까요? 신흥사대부. 신흥사대부. 이런 계층들과 이제 연결되죠. 신흥사대부 계층과. 자, 이런 제지세력까지 개각을 통해 토지를 확대하거나 농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농장의 사례들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이들은 주로 이제 연하양, 저습지, 상곡간에 이제 상곡간에 등에서 이제 크게 확대됐고 이렇게 이제 확대된 토지들은 주로 어떤 토지는 소유지를 바탕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손흥민이 개간한 토지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상층항리 동종지자가 개간된 토지와 달리 농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왜냐면 이 사람들 규모는 좀 토지가 적거든요. 자연농민층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개간 이외에도 매듭을 통해 농지를 확대한 농장 확대의 경우이기도 하고 농민이 부담을 몰락하는 수가 허다했는데 이 토지를 매듭하는 가정의 농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 개간이나 매듭을 통해 형성된 농장에는 전원 농민의 소출의 2분의 1을 지대하는 징수 원칙이었다.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2분의 1이니까. 네. 자, 요거는 이제 농장인데 2분의 1이니까 이게 뭐야? 저기 번잡반수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작계제예요, 작계제. 작계제. 변적반수제는 고려 후기 때 등장한 거야. 널리 일반화되지 못했어, 그것도. 그러다가 이제 널리 일반화된 건 16세기 후반 때고, 요게 왜 작계제가 2분의 1이냐면, 이걸 변적반수제, 저희 혼돈하지 마시는 게 뭐냐면, 대개 보면 작계제는 이제 보면, 이게, 농지가 3개가 있어요. 하나가 사경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직경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냐면 작계지예요. 작계지. 네, 작계지. 그래서 보통 직경지에서는 이거는 전주, 그러니까 이제 농장 주인이죠. 농장 주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원래 땅인데 농장 주인이 직속으로 이제 운영하는 거야. 근데 이 직경지를 누가 이제 땅을 하냐면 대개 농장에 예속된 노비, 외고노비나 누구냐면 또 이제 애송농민들 있죠. 애송농민들이 주로 이제 직영지 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보통 한 3, 4일 정도 일을 해. 그리고 나서
또 뭐냐, 작계지라고 있는데, 작계지는 뭐냐면, 요건 반탕하는 거야. 2분의 1을 하는 거야. 작계지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2분의 1 해갖고, 뭐냐면, 반은 잘 갖고, 반은 주인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경지가 있는데, 사경지는 진짜 뭘로 안 좋은, 비옥도 확 떨어진 토지야. 그러니까 텃밭이라 보시면 돼요. 이건 개인이 다 갖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운영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작계지인데, 농장 중에 작계지 형태 중에 그러니까 작계지가 2분의 1 지대로 운영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농장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인데, 합법적인 방법과 비합법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농장 유형은 세 가지, 그 다음 농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이제 탈점해갖고 하는 방법, 보수사패, 그런 것들은 불법적인 거죠. 그 합법적인 것은 자기가 이제 인력이나 물자를 대가지고 토지를 매듭해서 농장을 확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합법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세 가지 유형과 농장을 이제 뭐냐면 획득하는 방법 두 가지 이렇게 이런 방법 합법적 비합법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농장 문제와 이제 정부의 대책 볼게요. 자, 여러 계통의 농장 가운데 당시 지배적인 기본적인 거는 사전과 사패전을 매기는 토지이다. 이때 사전과 사패전을 매기는 토지가 뭘까요? 첫 번째 유형, 사전의 가사나. 사패전은 이제 사패전을 매기도 한 토지. 이 사전의 가사나는 뭐만 갖는 거죠? 수조권. 일부 또 뭐냐면 소유권까지 침범하는 그 정도고, 사패전의 토지는 자기가 소유권과 갖고 거기에 수조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조권을 매기로 해갖고 자기 토지에 수조권 설정하면서 뭐도 얻는 거죠? 면세권을 얻는 그런 토지죠. 예. 자, 당시 농장은 규모가 큰 것은 산천의 경계로 하여 주군에 걸쳐 있었으며, 그래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입추에. 땅을 디딜 정도 없을 여지가 없었다. 땅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손꼽받을 정도로, 손꼽에 꼽을 정도의 땅도 없었다. 물론 좀 약간 과장됐지만 그만큼 토지 독점이 심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농장주가 농장부터 얻은 수익은 막대했다. 그래서 농장 수입의 일부는 조언을 이용해 개경화 운반에 소비됐으며 일부는 고리되는 상업활동의 기본국이 되어 더 큰 부를 획득하는 기반이 되었다. 때로는 농장주가 상품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사들이고 농민의 잉여를 수취했고요. 농장은 대개 가신이나 산호들이 관리했다. 대개 이때 농장들은 직영지가 아니라 작게지기 때문에 대개 보면 부재지주들이에요. 부재지주. 요 지주들은 대개 어디에 있을까요? 지주들은 개경에 있겠죠. 개경에. 그리고 자기 이제 뭐냐면 산호들, 가신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식었던 조선시대 마등 같은 거 이런 걸 파견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직영지도 있었어요. 직영지는 뭐야 이거는? 그냥 거주하면서 하는 거야 자기가. 솔고노비도 돼 있고. 근데 이거는 농장지의 주 형태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이제 직영지 형태의 농장지가 주 형태가 된 것은 언제든 조선 후기 때 넘어가서요. 그래서 하여튼 농장이 확대되면서 토지 점유자와 사이에 마찰과 갈등이 커져갖고 지배층 상호 간의 갈등도 일어났죠. 농민층 분만도 저항도 일어났고, 그리고 정갱 농민이 원래는 10분의 1을 부담했으나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전주가 풍운의 자의적으로 결정할까, 그러니까 답헌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돈양도 조작하고, 각종 명목의 잡세도 부과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 입장에 올 때는 이렇게 국가의 수요지 공정이 점점 감소하죠. 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했었고, 거기에다가 암낭 위쳐 이것 좀 외워두세요. 예. 양인을 압박해서 뭐죠? 천민을 만든 거죠. 작계제의 전형적인 형태야. 그래서 이런 형상이 조선 전기 때 계속 가요. 조선 전기가 조선 전기 때 16세기 중기에 들어가면 노비가 전체 인구의 40%야. 그러다가 이제 노비 저항이 크고 하니까 이게 이제 작계제에서 뭘로 바뀌냐면 16세기 후반 때 들어가면서 변잡 방식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노비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죠. 외국 노비들. 그러면 노비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조선 후기 때 19세기 가면 노비가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노비의 증가 원인 중에 작계제를 이용한 농장 형태도 있어요.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암랑 위초는 양인 농민들이 농장주에게 부세까지 포탈단 3인으로 됨으로써 부세 부담적인 양이 점점 줄어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정부는 이걸 어떻게 가만두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을 개선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수주지를 분급하는 제도야. 이게 녹가정이죠. 녹가정.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죠. 전시과 비교해가지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전민변전사업이야. 전민변전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민변전사업은 빼앗긴 토지를 돌려주고 미는 예전에 양미였던 사람을 그러니까 노비였던 사람, 예전에 양미였던 사람을 노비가 된 거를 예전처럼 신분을 복귀시켜주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원종 때부터 해서 우왕 때까지 계속 진행이 돼요. 물론 그때마다 간청이 좀 다르긴 하지만 주도 간청이. 자, 녹가전은 절급대 당시 지급대에서 한직 양반 관료고 요때 양반 관료들은 신진 관료들이죠. 그리고 설치 지역은 경기 파원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 관료층의 물적 기반으로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미약한 것이고 국가의 기관이 되는 급전제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국가의 기관이 되는 급전제도는 하는데 이게 주요 뭐냐면 지금 그 토지제도는 아니었다. 임시적이고 그냥 뭐냐면 임기 응봉적인 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분적인 제도고 그래서 이제 요거조차도 대부분 나중에 들어가면 누가 다 차지하면 권문세를 다 차지해. 예. 자, 토지 분쟁에 대한 정부의 자세는 현존 사존의 문제를 삼지 않고 다만 그 운영에 따른 부분적인 문제만 수습하려고 했고 미봉책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사전의 경우에 일주만 되면 문제가 없고 일전주의 남수 문제는 문제지. 이 말은 뭐냐? 일전인주는 뭐냐? 하나의 그 사전에 한 명의 사주만 있어요. 전주만 있어요. 근데 여러 명의 사주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거기에 그 전주가 와가지고 뭐 원래는 10분의 1 걷지만 뭐 10분의 2를 걷든 10분의 3을 걷든 그거 신경 안 쓴다. 농자가 됐든 말든 간에. 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위화도 해군이 왜 이제 청와대 직리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전 국패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앙정계에서 공개적인 논의가 일어나. 그래갖고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현존 사전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비롯된 폐단만 제거하자는 사전 개선론과 현재 사전을 일괄 폐지하고 버리자는 사전 개혁론이 있어요. 전자는 가산화된 사전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범위 안에 사태를 수습하여 결국 일전 일주제 원칙만 지키면 된다. 그런 내용을 이제 한 거야. 그건 이거 약간 미봉책이죠. 되게 어떤 사람들이 할까요? 온건 개합한다. 온건 개혁론자들이 한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사전의 폐기와 사전 자체를 아예 없애고 재부종하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냐면 사전에 가산하든 뭐 이렇게 해갖고 했던 거 다 없애버리고 그 뭐냐면 다시 나누자. 결국에는 후자를 주장했던 그 사전 개혁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조준이나 정도전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급진개합파들. 자, 근데 이 급진개합파 안에서도 의견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두 가지. 네. 두 가지.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 그 정도전이 원래 처음에 구상했던 건 뭐냐면 일종의 공전제야. 네. 공전제 뭐냐면 이 나라가 땅을 다 소유권을 갖자는 거야. 군전제처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개구수전하자. 개구수전은 뭐냐면 일단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경작권은 머릿수를 따져가지고 농민의 머릿수에 똑같이 분배를 하자는 거야. 근데 이걸 하면 소유권 자체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소유권 부정하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반발 크겠지. 지금 뭐 돈 건드리면 자기 재산 문제 건드리면 가만히 있어요? 막 계기죠. 그래도 재산이 어찌 뭐야? 거기 목숨보다 중요한 건데. 그러면 아무리 권력이 있고 군대가 있어도 이것까지 건드리지 못해.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포기하고 뭐냐면 사전에 가산하로 해가지고 뭐냐면 소유권 건드리지 않은 범위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만 건든 거야. 첫 번째 유형만. 그래놓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가전법 후수통합해서 신진사대부들에게 뭐냐면 나눠주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전법 제정으로 사전에 기반으로 했던 농장이 혁파됐다. 그러나 사적인 소유권을 기초로 한 농장은 계속 유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함께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그 가전법 안에 군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군전? 군전 한번 들어봤죠? 근데 이때 군전은 군인전이 아니에요. 이거 군인전은 아니고 고려 후기 때 지급한 토지인데 왜 이게 뭐냐 외구나 홍건적 막는 과정에서 지방 한량관들이 공헌했거든. 그들에게 이제 그 대가로 이제 군전을 지급했어. 근데 그 고려 후기 때 군전은 상당히 범위가 넓었어요. 그래갖고 원래 자기가 가진 토지 외에도 소유권 외에도 그 사전에 가산화된 토지 있죠. 그런 토지, 불법적으로 뺏은 토지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완전히 그 뭐냐면 100% 수조권 설정해줬죠. 그러니까 아예 세금 내지 말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가전법 때 군전은 뭐냐면 종전의 사전에 가산화된 부분은 당연히 뭐냐면 가전을 수통해서 없어지고 인정 안 해주죠. 빼앗긴 토지는 어떻게 해요? 빼앗긴 토지는 돌려주고 오직 뭐만 인정하냐면 자기가 원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만 인정해요. 그러니까 지방의 한량간 중에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농장이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사전에 가산화된 부분은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만 군전으로 이제 뭐냐면 인정해준대. 거기에다 이제 그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군전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이게 본전이죠. 이걸 이제 본전 인정해주고 뭐냐면 나중에 다시 설명했지 본전은 이제 소유권을 바탕으로 하죠. 군전은 뭐만 인정해준다? 일부만 인정해준 거야. 그래서 거기에 뭘 부여하냐면 수조권을 부여하죠. 그러면 실제 요 토지에는 뭐가 되는 거야? 면세권이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 이제 약간 잘못 설명했는데 제가 좀 하다가 그 군전 얘기하다가 지금 잘못 얘기했는데 그 예전에는 본전 자기 토지를 어디로 인정해 줬냐면 거기 이제 아까 그 수조권 토지 그 다음에 자기 소유지 토지 그 다음에 또 강탈된 토지 강탈한 토지 이렇게 다 인정해 줬거든요. 이게 본전이에요. 그리고 군전은 본전이 그대로 100% 인정해 줬어. 이게 다 군전 설정해 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면세지가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위화도 해군위에서 이제 등장하면서 잠깐만요. 그 이성계는 저희 그 신진사대부들은 어디만 인정해 준 거야? 본전 요것만 인정해 줘요. 본전을. 그리고 여기다가 군전이라는 명목을 해갖고 일부 군전을 부여해 주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기 토지도 많이 뺏겼고 예전에 100% 면세를 해줬는데 지금 조금만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가전법 개혁 때 제일 손해봤던 사람들이 지방 한량간이야. 그럼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요때는 사적 소유권을 기초로 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사적 소유권을 기초로 해갖고 농장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야. 작게 전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농장의 규모가 줄어들었지 농장 자체는 없어지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는 사적 소유권을 기반한 농장, 사전에 가산화가 아니라 수주를 바탕으로 하는 그 농장이 아니라 이제 소유권을 바탕한 농장들만 계속 남아갖고 운영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봤고요. 그 사료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 관계상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장 넘어갈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